안녕하세요. 불독남입니다. 지금까지 경제학의 모험이라는 책으로 서평을 해왔었는데요. 오늘 이 시간을 끝으로 마지막 챕터인 최종회가 되겠습니다. 19세기의 경제학자였던 엘프리드 마셜은 경제학자를 두고 다음과 같이 정의 내렸는데요. 경제학자란 차가운 머리와 더불어 따뜻한 가슴을 지닌 자다라고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차갑게만 느껴졌던 경제학자에게서 따뜻함을 발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의 인간다운 고민과 사유들을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 인물로 폴 크루그먼입니다. 폴 크루그먼은 투기적 공격 이론을 알린 사람인데요. 투기로 인해 생기는 통화 위기 같은 문제를 다루었죠. 영국이 고정 환율을 버리게 된 이유도 투기적 공격 때문입니다. 고정 환율이란 자국의 통화 가치를 고정시키는 것을 말하는데요. 통화 가치가 낮아지면 환율은 높아지기에 정부는 자국의 통화를 사야 하고, 반대로 통화 가치가 높아지면 환율이 낮아지기에 정부는 통화를 풀어야 합니다. 그런데 통화를 걷어들일 때에는 정부가 달러를 주고 사야 하지요. 문제는 보유한 달러가 바닥이 난다면 고정 환율을 유지할 수 없게 되죠. 이런 상황이 영국에서 벌어진 겁니다. 투기자들이 마구 팔아대는 통화의 양을 영국 정부가 감당하지 못했던 거죠. 이로써 영국은 고정 환율을 포기합니다. 투기에 대한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죠. 아시아를 강타한 통화 위기를 기억하시나요? 한국 역시 이 고비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제프리 삭스라는 경제학자가 자기 실현적 위기라는 말을 사용했는데요. 자기 실현적 위기란 다음과 같은 상황입니다. 어느 투자자가 있는데 자신이 투자했던 나라가 왠지 불안해 보입니다. 그래서 투자했던 돈을 빼었다 합시다. 그런데 옆에 있던 사람이 이 모습을 보고 자신도 불안을 느꼈는지 돈을 빼기 시작합니다. 곧이어 이 불안함의 전염병은 점점 퍼지더니 모든 투자자들이 자신의 돈을 빼기 시작합니다. 결국 투자받던 나라의 외환 보유액은 바닥이 나게 되고 통화 위기를 맞게 됩니다. 이게 자기 실현적 위기이죠. 두 번째로 만나볼 인물은 조지 에킬로프라는 경제학자입니다. 조지 에킬로프를 말하기에 앞서 먼저 도덕적 해이를 설명해야 하는데요. 다음과 같은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휴대폰 보험이 있습니다. 보험자는 이 보험에 가입만 하면 휴대폰을 분실 시에 보상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보험에 가입한 보험자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휴대폰 관리를 소홀히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려도 보상받는다는 사실에 해이해진 태도를 보이는 것이죠. 보험회사는 이런 사람을 일일이 구별해 가면서 보험 상품을 팔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다시 말해, 보험회사는 보험자들의 정보가 너무나 부족한 것이지요. 결국 회사 입장에서는 보험료를 올리든지 거래를 하지 말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중고차를 사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판매자가 똥차를 파는지 좋은 차를 파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단지 확실한 건 일단 중고차를 팔겠다는 것은 가치가 그만큼 떨어지니 시장에 내놓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일단 의심하고 보는 거죠. 결국 의심이 앞선 나머지 중고차를 사지 않습니다. 이같이 정보가 없는 시장은 거래가 생길 수 없습니다. 즉, 시장이 붕괴된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 이러한 정보 문제가 금융 쪽에서 일어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은행은 다른 영리 기업과 마찬가지로
돈을 벌어야만 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 대출자 한 명이라도 붙잡아야만 하지요. 문제는 대출자의 갚을 능력도 알아보지 않는 채 은행이 마구 대출을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2007년에 있었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대표적입니다. 집값이 한없이 상승 중일 때는 대출자들이 집을 팔아서라도 빚을 갚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품이 꺼지는 순간 대출자들은 돈을 갚지 못했고 은행들은 줄줄이 파산을 하게 됐죠. 이러한 모습에 하이먼 민스키라는 경제학자는 금융이라는 것을 폰지 금융이라 말합니다. 폰지란 이탈리아에 있었던 유명한 사기꾼의 이름입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세 번째의 인물이 있습니다. 로버트 실러라는 경제학자인데요. 로버트 실러는 주식 가격을 설명하면서 합리적으로 결정되는 가격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주식 가격은 사람의 심리에 달려 있다고 말하죠. 이런 경우를 떠올리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어느 주식을 사면 많은 이익을 볼 수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는데 설령 그게 뜬 소문이라도 일단 사고 보는 게 인간의 심리라는 것이죠. 인간의 심리가 어느 정도로 무섭냐면 앞서 언급했듯이 거품을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17세기에 네덜란드를 휩쓸었던 튤립 거품만 보아도 알 수 있죠. 로버트 실러가 인간의 심리를 말했다면 행동 분야로 경제를 설명한 경제학자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데니얼 카너먼인데요. 그는 인간이란 합리적이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기존의 경제학은 인간이란 합리적이라는 전제 조건을 가지고 있지만 그가 연구한 바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불치병에 관하여 새로운 치료제가 개발되었다 합시다. 그런데 비록 같은 치료제를 소개하더라도 어떻게 소개하는지에 따라 사람들의 반응이 달랐다는 것인데요. 두 가지 소개문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소개문. 이 치료제를 사용했을 때 600명 중 200명이 살아났습니다. 두 번째 소개문. 이 치료제를 사용했을 때 600명 중 400명은 죽었습니다. 자, 같은 치료제라 할지라도 사람들이 가장 많이 선택한 소개문은 첫 번째였습니다. 200명이 살아났다는 소개문이지요. 분명히 치료제가 같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선택의 차이를 보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데니얼 카너먼은 그 이유로 기준점을 말합니다. 200명이 살아났다는 첫 번째 소개문은 모두가 죽을 것이라는 기준에서 출발했기에 희망적입니다. 반면 400명이 죽었다는 두 번째 소개문은 모두가 살 것이라는 기준에서 출발했기에 절망적으로 보입니다. 이렇듯 인간이란 합리적일 수 없다는 게 데니얼 카너먼의 입장이죠. 네 번째로 만나볼 경제학자는 아마르티아 센입니다. 아마르티아 센은 빈곤이란 과연 어떻게 정의 내릴 수 있는지에 대하여 연구했던 사람인데요. 그가 보기에 빈곤이란 인간 역량의 문제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역량이란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역량 있는 음식을 섭취하고 건강하게 살면서 사회적 구성원으로서 자기 실현하는 것이 역량이라는 거지요. 그렇기에 사회의 발전을 역량의 확장 문제로 보았습니다. 즉, 인간 발전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아마르티아 센은 한 나라의 경제 성장을 알아보는 국내 총생산도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존에 정의되었던 국내 총생산액, 기대 수명, 문자 해독률, 건강, 교육 같은 역량 지표들이 추가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아마르티아 센과 같이 빈곤과 같은 문제를 바라본 경제학자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만나볼 경제학자인데요. 그의 이름은 토마 피케티입니다. 자본주의 역사 법칙을 발견한 장본인이죠. 자본주의 역사 법칙을 보면 빈부격차가 왜 생기고 갈수록 심해지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경제 성장률이라는 것은 노동자의 임금과 밀접해 있습니다. 성장률이 높다는 것은 노동자가 생산하는 재화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장한 만큼 임금은 높아집니다. 그런데 부유층들은 노동자들만큼 경제 성장률에 밀접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들은 자산 수익률에 밀접해 있는 상태이죠. 자산 수익률이란 소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부동산과 같은 자산으로 이러한 자산을 통해 얻는 이익을 말합니다. 실제로 토마 피케티가 연구한 바로는 자산 수익률이 압도적으로 경제 성장률을 넘어섰다고 말을 합니다. 더욱이 경기가 불황일 때면 정부는 지출을 줄이죠. 그런데 이 지출이라는 것이 공용 부분에 있는 복지 쪽이라는 것입니다. 서민들만 불리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토마 피케티는 빈부 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자산 수익률을 낮추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보았죠. 마지막으로 만나볼 경제학자가 있습니다. 경제학자이면서 동시에 여성주의 문제를 다룬 사람인데요. 그녀의 이름은 다이애나 슈트라스만입니다. 그녀가 보기에 기존의 경제학은 남성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편향된 남성주의의 경제학을 비판하죠. 경제의 기초 단위인 가정만 보아도 가장인 남성의 경제 활동을 중심으로 이론을 펼쳐나가지 여자들은 노는 존재로 취급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낸시 펄브레라는 여성주의 경제학자는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여자들이 하는 가사 노동도 경제 활동이다 라고 말이죠. 청소부가 돈을 받고 타인의 가사를 돕는다면 이런 행위는 경제 활동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청소부가 결혼을 하여서 자신의 집안일을 돌본다면 이 같은 행위는 경제 활동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육아보수를 누구에게 받아야 하는 것일까요? 실제 통계를 보아도 무급 경제 활동이 전체 생산의 70%를 차지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다이애나 슈트라스만과 낸시 펄브렉 같은 경제학자들은 여성들을 대표로 하여 경제학 이론을 전개해 나갔습니다.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플라톤부터 시작하여 현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경제학자를 살펴보았는데요. 많은 경제학자들은 자신이 내놓았던 이론을 시대 상황에 맞는 해결책으로 보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까지 논쟁이라 할 수 있는 주제가 있는데 대략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은 과연 합리적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시장은 과연 효율적인가입니다. 이 두 가지는 지금까지도 뜨겁게 논쟁되는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여간 지금까지 경제학자들을 살펴보며 차가운 머리와 따뜻한 가슴을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많은 공부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다음에는 케인스의 저서인 일반 이론에 대하여 원서가 아닌 해설서로 서평을 해볼까 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